배우를 형성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다시 입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다가오는 총선에서 승리해야 된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활동을 접은 적이 없고요. 어떻게 하면 보수를 재건할 수 있느냐 그 고민을 계속하고 있고 국민들께 말씀드릴 기회가 언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안 심사하고 있는데 복지 예산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왜들 그리 싸우는지. 자, 정청래, 정두원, 정정당당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사진 한 장 준비했습니다. 바로 올려주십시오. 네. 이게 정 의원님 SNS에서 어떤 사진이에요? 제가 배추 농사지었는데요. 네. 정두원 의원이 김장한다고 그래서 배추 20포기 증정식 하는 사진입니다. 김장하셨어요, 그래도? 예, 지금 준비 네. 중이고요. 지난번에 옥수수를 또 농사를 지어가지고 잔뜩 얻어먹었는데 네. 좋은 저희가 어디입니까? 농장이에요. 위치가? 정청래 수서. 경기도 서운호 네. 쪽에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두 분이 정말 이념을 초월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브로맨스라고 해. 브라더 로맨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네. 좀 이념은 초월하지 못하고. 좀 징그럽습니다. 근데 정치적인 사상이나 이념은 좀 달라도 네. 인간적으로는 좀 가까워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 정두원 선배님을 보면서 요즘 새록새록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저 시청자분들에게 못 보여드리지만 방송하기 전이나 끝난 다음에도 두 분이 참 보기 좋습니다. 네. 이렇게 술도 자주 먹습니다. 품격 있게 이렇게 서로 하시는 게 너무 좋습니다. 네. 술도 자주 드시는군요. 네. 민주당 입당 가능성도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자, 오세훈 전 시장은 자유한국당 입당했습니다. 먼저 오늘입니다. 입당의 변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제 신중하지 못한 정치 행보 때문에 당원 동지 여러분들을 비롯한 이른바 보수파의 가치를 믿고 그리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그런 제가 감히 이 보수의 단일도에 동참을 해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고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 정부의 이런 무능과 그리고 고집스러운 폭주에 대해서 그대로 지켜볼 수만은 없다 하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심려 끼쳐드렸다. 이거는 아마 전에 무상급식 할 때 반대하면서 서울시장 그만둔 거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그거 포함해서 네. 이제 바른미래당으로 간 거에 대해서 그런 것도 갔다 다시 온 거에 대해서 그런 것도 들어있군요. 네. 저는 복당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고 귀가 좋치다. 네. 오세훈 시장이 출가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자유한국당 입장을 보면 가출한 거죠. 그랬다가 다시 이제 귀가 조치한 거예요. 근데 본인 말을 좀 야박하게 말씀드려서 미안한데 네. 반성하고 자숙하고 그러면 다시 입당했다가 다시 당대표 나가고 뭐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당대표는 나올 겁니다. 저는 네. 보수 재건의 미랄이 되겠다. 그러면 본인이 좀 자숙하고 그러는데 입당하자마자 밖에 나갔던 사람이 다시 들어와서 다시 또 전당내에서 당대표를 하겠다. 저는 이것은 좀 겸손하지 못한 태도 같아요. 이야, 두 분이 박살을 내버리네요. 워낙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네. 보수 재건의 미랄이 되겠다. 그동안 잘못한 거 반성했다 하는 의미가 퇴색이 돼요. 당대표 욕심이 있어서 개인의 사심 때문에 다시 재입당, 복당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당대표로 미랄이 되겠다. 큰 미랄. 대표가 미랄일 수는 없죠. 대표가 그 역할을 하겠다는 건데 이제 두고 봐야죠. 또 당대표 출마는 아마 할 것 같은데 본인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아직은. 네. 될까요? 되는 건 이제 대진표로 봐야 되겠는데요. 네. 아무래도 유력하죠. 유력하다. 예. 그렇군요. 예. 네. 저는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니 이제 상대방들이 다 허약하니까. 그래요? 네. 물망에 오르는 분들을 함께 제가 잠시 후에 예. 여쭤보겠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의 이 뭐랄까요? 행복? 신중함의 끝은 어디입니까? 예.
신중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책임 총리죠. 예, 책임 있는 총리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벗어나 던지고 나온다는 게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 같지는 않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큰 고난을 준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이렇게 책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많이 져라고. 어쨌든 힘이 있었든 없었든 간에 네.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고 국무총리까지 법무부장까지 했던 분으로서는 책임져야 될 부분이 충분히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저는 황교안 전 총리를 보면서 좀 용기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 그러냐면 솔직히 정치판은 진흙탕과 같아서 결단과 도전 이런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냥 순조롭게 공무원만 한 온실 속의 화초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는 이 찬반과 비판과 공격이 난무하는 정치판에서 견디기는 좀 어렵거든요. 이 정치판에 입문을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이런 결단이 좀 결기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제가 볼 그리고 때는- 이제 정치권에 들어오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네. 그죠? 네. 관료 때하고는 다르게. 그렇습니다. 그래도 황교안 전 총리는 뭐 보수 진영에 물어보거나 아니면 일반 국민들에게 물어봐도 대선 후보 늘 1, 2위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일종의 거품일 수가 있고 제 느낌이 그래요. 이제 정치를 시작하게 되면은 제2의 반기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년 2월쯤 전당대회 하는데 그 전에 황교안 전 총리의 움직임, 뭐 입당 이런 부분은 당권에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네. 유승민 전 대표도 움직입니다. 네. 한 대학교 강연장에서 입장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강연에서 좀 어떤 이야기 해주실? 주로 경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시장 경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경제 성장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 정치권이나 정부가 뭘 해야 되는지 문재인 정부는 또 뭘 잘못하고 있는지 대표님 오늘 뭐 기지개를 켰다 이런 발언들 많이 나왔었는데 예 이게 뭐 확대 기지개를 킨 건 아니고요. 정치를 뭐 적극적으로 새로 시작하는 건 아직 아니고 고민은 열심히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보수를 재건할 수 있느냐 그 고민을 계속하고 있고 국민들께 말씀드릴 기회가 뭐 언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기사 보니까 공식으로 자유한국당 입당 공식 제안 받았다는 말도 나오고. 근데 이제 유승민 전 대표의 입당은 곧 바른미래당의 예. 미래하고도 관련돼 있단 말이죠. 예. 네, 어떻게 보십니까? 바른미래당은 내후년이 되겠지만 이제 1년 조금 남았는데 총선 전에 없어질 당이고요. 총선이 다가왔구나라는 거를 제가 이제 이 화면을 보고 네. 다시 또 자신과 느끼게 가장 돼요.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당을 이렇게. 아니 네. 그러니까 왜 움직이냐면 유승민 대표 조용히 있다가 이제 정기국회가 끝나면 바로 이제 총선 체제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움직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바른미래당으로 나가자마자 바로 낙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죽을 수는 없다는 이제 행보가 시작되는 거죠. 네. 이번 정기국회 끝나면 이제 총선 한 1년 6개월 남았는데 이제 그동안은 다 지켜보는 거였고 예. 네, 이제는 다 살 길 찾아 나서야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게 그런 네. 저도 얘기- 같은 의견인데 바른미래당은 미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유승민 의원이 저는 자유한국당으로 곧 입당할 것 같아요. 어느 보도를 보니까 입당을 하지 않겠다, 자유한국당에 가지 않겠다. 부정은 안 했어요. 부정을 네, 네. 하지 않고 접촉 방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직접 말하지 않고 누구 보내서 왔다든가 이런 식으로. 네. 제안을 받긴 받았네요. 네,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특히 정치인은 모든 언행에 있어서 정치적 의도가 있거든요. 근데 강연하고 이런 것도 다 강연 정치예요. 그래서 기지개를 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직진하기는 어려우니까 좀 몇 단계 거쳐서 자유한국당에 다시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네. 되면 바른미래당은 무너지는 거죠. 자,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유승민 전 대표까지 자유한국당 들어가면 일단 그건 뭐 이제 곧 나오는 아마 다음 주 중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의 쇄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것도 이제 자유한국당에 들어가는 유승민 의원이 들어가는 명분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면 이제 오세훈, 유승민 유력 후보 2명 확보. 네. 원내대표 선거 곧 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새로 뽑아야 되는데 이 중에서는 누가 됩니까? 네.
김영우 의원 유기진 복당하고요. 의원이 되는 걸로 나오는데요. 가운데 딱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나경원 의원도 유력하다는 말 있고 뭐 김학용 의원 다 쟁쟁한 분들. 네, 근데 인지도로 봐서는 나경원 의원이 제일 높은데 네, 원내 선거기 때문에 인지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네. 지금 당내 역학 구도가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친박, 비박이 좀 구분이 애매해졌고 중도라는 또 새로운 그룹이 나타나가지고 예측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나경원 의원이 친박계까지도 지지를 받으면 쉽게 되는 거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제일 앞서 있다고 그렇게 봐도 무리는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미- 친박 입장에서도 크게 손해 보는 결과는 아니고요, 그죠? 근데 이제 이렇더라고요. 자유한국당 내부 사정을 돌아보니까 네.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규정 22조에 보니까 부정비리로 기소가 되면 곧바로 당원권이 정지가 돼 있어요. 네. 근데 지금 9명이 당원권이 정지돼 있고 이완영 의원은 다시 복구가 됐고 네. 또 바른미래당 출신 있잖아요. 황영철, 이군현, 홍일표 이 세 네. 분은 당원권 정지가 안 돼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무줄 잣대예요 지금. 누구는 당원권 정지, 누구는 또 아니고. 네. 그래서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이 부분이 좀 논란거리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 본다면 친박계가 많아요 지금 당원권 정지가. 그런 셈이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김병준 비대위가 잘못하고 있다는 게 뭐냐면 지금 지적한 그 부분입니다. 인적 쇄신을 한다는 분이 그런 당원권 정지도 제대로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일종의 눈치 보는 건데 그래갖고 인적 쇄신을 어떻게 하냐 걱정을 제가 많이 했죠. 그러니까 원내대표 경선이라는 것이 굉장히 한두 표가 결정적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당원권 정지가 9명이에요. 근데 구속된 사람은 최경환, 이우연 의원밖에 없고 이분들은 네. 이제 투표를 못 하겠죠. 나머지 7분들은 불구속 기소예요. 예를 들면 뭐 권성동, 뭐 거기도 이런 당원권 분들 쭉 있더라고요. 정지 원유철, 됐더라고요. 홍문정, 뭐 김재원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분들은 원내대표 선거에 투표권이 없어요. 듣고 보니까 친박이 많네요. 친박이 많아요. 네. 그런 것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네네. 뭐 국회의원 수가 110명이나 돼. 112명인가 그렇죠. 네. 워낙 큰 정당이기 때문에 자, 원내대표 봤고요. 당대표 선거는 뭐 내년 2월쯤이나 될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오세훈 여기 이제 유승민 전 대표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뭐 흔히 자주 듣는 질문이시죠? 정도원 예. 의원부터. 유승민 의원이 들어온다 해도 당대표 나갈 것 같지는 않고 네. 저 중에서 다 옛날 새누리당 구시대 인물들이죠. 근데 그나마 이제 국민들이 느낄 때 좀 참신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오세훈 전 시장인 게 왜냐면 오세훈 전 시장은 당직을 맡아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한번 기대를 해볼 수도 있죠. 그래서 앞서도 말씀하셨군요. 예, 예. 가능성이 있다. 네. 저는 약간 비웃으셨어요. 방금. 저는 홍준표 대표가 될 것 같은데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되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가장 인지도가 높고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사실은 핵심 지지층 코어 계층이 태극기 부대예요. 근데 여기하고 코드가 제일 잘 맞는 분이 홍준표 대표예요. 그리고 본인이 당대표 시절에 60명이나 자기 사람을 새로 심어놨죠. 그리고 본인이 사퇴하기 전에 총선 때 두고 보자 이런 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총선 때 공천권을 행사하려면 지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나가야죠.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이 시점에 저는 나왔다고 봐요. 홍준표 전 대표가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저는 나가면 될 거라고 봐요.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네. 누가 봐도요. 네. 네. 나올 것 같고 나오면 네. 될 것 같아요. 여당에서 환영 일색이더라고요. 환영일색이죠. 오늘 제가 머리 미용을 하고 왔는데 미용실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홍준표 대표랑 친하네요. 그래서 좀 안다고 그랬더니 제발 좀 나오지 말라고 그래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국민들은 원하지 않는다고. 아니 그분이 진보 지지자일지 또 보수 지지자일지. 보수 지지자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걱정돼서 얘기했겠죠.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앞으로 더 걱정하시겠네요. 하여간 좀 애매한 상황이 네. 돼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될 가능성이 지금 상황에서는 뭐 아직 제 개인적인 남아있- 판단입니다. 네. 상당히 높고 그렇게 되길 민주당은 원하고 있다까지 아니 말씀- 정청래가 원하고 있다. 민주당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민주당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예산안 심사 이제 한 3, 4일 남았습니다. 네. 어제 다시 이제 대화가 협의가 돼서 심사가 재개됐습니다.
그중에 복지 예산은 복지위에서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돼서 아동수당 이런 거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네, 아동수당 지금 이제 만 9세까지 네. 지급하기로, 그동안엔 또 저 소득 상위 10%인가요? 안 줬는데 다 주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집에 만 9세까지 있으면 일단 월 10만 원 주는 겁니다, 무조건. 그래서 5천억 정도 확보했고요. 출산수당이라 해서 자유한국당이 애 나면은 한 2천만 원 주자 했는데 이것도 이제 조정이 돼서 내년 10월 이후에, 그거는 이제 아마 내년 초에 임신하면 아이를 가지면 내년 10월쯤 출산하니까 10월 이후에 이제 아이 나면 무조건 한 번에 250만 원씩 나라가 주는 겁니다. 네. 합의가 됐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자유한국당은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됩니다. 작년에 네. 5세 미만 10% 걸러내자. 그럼 10%만 걸러낼 수가 없잖아요. 전수조사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10%한테 덜 주는 비용보다 전수조사하는 비용이 더 들어갔어요. 이게 세금 낭비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하고 우리가 잘못했다. 그래서 이렇게 확대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번에도 저 100% 다 주자고 한 건 또 자유한국당이었어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을 바꾼 거잖아요. 1년 만에. 네. 정책을 바꾼 거거든요. 그러면 왜 바꾸게 됐는지도 설명해야 되고 지난번 1년 전에 잘못 주장을 해서 세금 낭비를 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먼저 해야죠. 일단. 근데 어찌됐든 복지 예산이 늘어난 거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역할이 적극적이었어요. 그래서 아동수당만 해도 네. 12세까지 주자고 지금 주장을 한 거를 9세로 낮춘 거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산모수당도 2,500만 원을 주자, 네. 2천만 원을 주자 그러다가 250만 원 낮췄는데 어쨌든 갑자기 선거 때가 되니까 자유한국당은 이제 바빠진 거죠, 마음이. 네.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무조건 복지 예산을 다 주자는 건 아니고 이것저것 다 떠나서 저출산이 제일 심각한 문제니까 출산과 관련해서는 아끼지 말고 주자,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회했는데, 네. 그러면 예를 들어 무상급식 같은 건 정말 몇 년 동안 논란이었잖아요. 네. 막 아이들 학교에서 밥 주는 거, 이건 저출산과 관련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관련이 있죠. 너무 왔다 갔다 해서 예, 여쭤보는 그러니까 거예요. 원칙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기 영합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정당 간의 인기 영합주의 경쟁을 벌이면 이제 국민들만 힘들게 되죠, 나중에.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지금까지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복지 포퓰리즘이다 계속 주장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본인들은 한술 더 뜨는 거거든요. 그럼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서울시장까지 던지는 이렇게까지 하다가 갑자기 지금 급선회를 한 거거든요.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총선 때 단지 표 얻는 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은 자유한국당이 책임 있게 좀 얘기를 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이 원래 복지라는 것은 앞에 관용으로 붙는 게 보편적 복지가 맞는 거예요. 선별적 복지는 안 되는 거예요. 수입 있는 곳에 세금이 있듯이, 그리고 이것은 누구나 다 받아야 될 자유 혜택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보편적 복지 입장인지 선별적 입장인지 또 이제 밝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원래 이 복지라는 것은 사실은 독일에서 처음 시작될 때 우파 정책이었어요. 왜냐하면 복지 혜택이 없으니까 막 예를 들면 막 정부에 대한 불만이 너무 많고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걸 무마하려고 네. 잘 시작한 게 이제 복지 정책이고, 이게 우파 정책인데 그동안 계속 이 좌파 정책으로 네. 낙인 찍고 공격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좀 입장을 정해야 되죠. 알겠습니다. 연도별로 또 정부별로 얼마나 복지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지, 뭐 흔히 저 야당에서는 복지 예산 한 번 늘어나면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고 하는데, 네.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이렇게 뭐 사실 진보 정부, 보수 정부 할 게 없습니다. 네. 사실 지금 유치원 그 누리과정 예산 그것도 사실은 MB 정부 때, 그 말 나온 김에 여쭤볼까요? 네. 그때는 어땠어요? 그때는 분위기가? 네. 그때는 보수는 좀 반대했습니까? 그때는 그래도 소장파들이 있어가지고 네. 소장파들이 복지 확대에 대해서 큰 목소리를 많이 냈죠. 그래서 반영도 되고 그랬는데, 네. 근데 저는 저 통계에 대해서 좀 문제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복지 예산은 한 번 정해지면 네. 급증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 다음 그래프까지 보면은 계속 급증합니다. 그건 복지 예산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건 네.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에서 이렇게 많이 늘려놓은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전 정부에서 복지를 해놓으면 그게 자동으로, 예를 들어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 수가 맞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수가 자동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예. 그런 것도 더해진다 이 말씀이시죠? 예, 수혜자가 늘어나죠. 점점 네. 고령화되면서. 기초연금도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아까도 늘 퍼주기라고 하면서 기초연금 1년에 10조 들어가거든요. 10조. 그러니까 정태래 의원 지적이 참 맞는 지적인데, 건강보험도 사실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우파가 이제 오히려 더 복지에 대해서
과격한 정책을 쓰기가 이제 흔한 일이죠. 네. 비스마르크가 복지 정책 기본을 다 만들었잖아요. 이 자리에 보수의 핵심이라는. 예. 이 자리에 자유한국당 의원이 안 계시니까 제가 정청래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왜 이런 나한테 물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시는 거죠? 자, 이런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첨예하게 예산안되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바로 복지 예산입니다. 지금도 일자리 예산하고 이 출산 뭐 이런 부분에서 많은 게 있었는데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근데 결과를 보면 늘 늘어요, 그냥. 이게 왜 그러냐면요. 네. 정치인은 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표인데 가장 도움을 주는 것이 직접적으로 돈 주는 거잖아요. 그러겠죠. 쉽게 얘기하면. 네. 그래서 보수 정권 때도 계속 복지 예산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진보 정권이 늘어나는 것도 발목을 잡아요. 이번에 다시 또 뭐 본인들 손해하고. 이유는 뭐냐면 복지 예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어? 그런데 가만둬도 새로운 정책이 안 들어서도 누가 주느냐, 늘어나죠. 네. 누가 주느냐, 그러니까 생색을 누가 내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권을 잡아도 복지 예산 늘리고 저쪽에 잡아도 늘리는데 저쪽에서 더 인기가 올라가면 우리 표가 줄어들잖아요. 네. 그래서 정략적으로 반대하고 발목을 잡는 거예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산 예산 같은 거나 다른 복지 예산 어차피 늘어나는데 사실은 아까 그 산모수당이라고 하셨잖아요. 애 낳으면 주는 거 지금도 자치단체에서 많이 주거든요. 어디 많이 주는 데는 몇백만 원씩 줘요. 시군구에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하나 잘한 건 있어요. 네. 복지 정책을 하면서 있어서. 그때는 한나라당 기초단체장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네. 근데 그 복지 예산을 나눠줄 수 있는 권한을 기초단체장한테 다 줬어요. 네. 정부 보건복지부에서 하지 않고. 어쨌든 복지 예산은 늘어나고 내년 되면 또 줄 텐데 이왕이면 자유한국당 이름으로 주자. 민주당 이름으로 주지 그렇습니다. 말고.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누가 생색을 정책을- 내느냐에 따라서 반대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년에 현수막에 네. 민주당이 쓸 걸 자유한국당이 산모님들 아이 낳으면 250만 원 주는 거 자유한국당이 해냈습니다. 이걸 붙일 수 있게 되는 거군요. 근데 그동안의 프레임 전쟁에서 자유한국당이 진 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복지를 많이 나름대로 적지 않게 했으면서도 네. 복지에 소극적이다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건 프레임 전쟁에서 진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잘 못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많은 분들이 복지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불가피하다고 하시겠지만 분명한 거는 그만큼 예산이 정말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고령화는 지속될 거고요. 더 가파라지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뚜렷한 해법을 못 내놓고 있는 것도 현실이에요. 아니 현재까지는 네. 박근혜 정부를 포함해서 세금이 더 많이 거친 건 사실이에요. 네. 한 20조가 더 거쳤다는 거 아닙니까? 재정 추계보다 걷어봤더니 네. 한 10조, 20조 더 들어오고 있죠. 예, 예.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적자 보는 건 아닌데 앞으로가 문제죠 이제. 그래서 뭐든지 과유불급이라고 과격한 것은 탈이 생기게 돼 있거든요. 오버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복지 예산을 뭐 한없이 늘리면 한없이 혜택을 많이 받는 것이 좋지만 또 그럼 한없이 세금을 또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페이스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세금이 잘 거치는 이유는 박근혜 정부의 공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게 공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그때 제 기억에 조원동 정책수석 시절인가 그때 정책실장 그때 이제 경제수석이구나. 네. 각종 세금에 대한 공제를 갖고 대폭 줄였어요. 그다음부터 세금이 많이 늘어나게 돼가지고 복지의 여유가 좀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 공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때 이제 뭐 대기업 R&D 같은 거 해주면 깎아주던 세금들 다시 다 올려받기 예. 시작했거든요. 그것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 정부면 덜 그러니까요. 받아야 되는데 더 받잖아요, 세금을. 그러니까요. 국민들 할 건 안가고 너무 많이 다릅니다. 할 건 다 하면서 네. 칭찬은 못 받고 그 욕만 먹어. 알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소득 격차가 얼마나 벌어지는지를 알 수 있는 통계는 뭐 수도 없이 많은데 네. 끝으로 저희가 준비한 통계는 이겁니다. 한국은행 자료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지난해까지인데 10억 원 이상 예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우리나라 안에서 대한민국 안에서 10억 원 이상 예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예금 잔액이 499조 500조에 육박합니다. 네. 두 분 정도 되면 다 10억 이상 예금 갖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좀 여기 어려워. 이 정도 되는데 잔액이 지금 500조 정도 되는데 두 분은 이런 게 없어요. 어림이 없죠. 그럼 여기 나오겠어요. 그냥 놀고 있죠. 놀고 있죠. 자, 이렇게 격차가 벌어집니다. 두 분께 오늘 마지막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예. 격차 해소, 뭐 수많은 해법과 논쟁이 있는데 어떻게 해나가야 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정권마다 이제 개혁을 한다 그러는 게 저걸 해소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혁이 금융개혁,
재벌개혁, 노동개혁, 공공개혁, 뭐 교육개혁까지 있는데 네. 이제 그걸 다 실패한 거죠. 저걸 하겠다는 게 실패한 겁니다. 근데 이 정권은 들어서는 재벌개혁만 하지 나머지 개혁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노동개혁은 특히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소득 격차, 이 경제적 시선으로만 볼 게 아니고 교육 문제라든지 노동 문제라든지 이런 우리 사회 전반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 그게 이제 줄이는 거죠. 개혁이라는 게 결국 저거 줄이자는 게 개혁입니다. 네. 좋은 정부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한테는 세금을 많이 내게 하고 돈을 못 벌어서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에게는 복지 혜택을 많이 주는 정부. 네. 그 정부가 저는 좋은 정부라고 생각해요. 거꾸로 하면 나쁜 정부겠죠. 그래서 재벌 대기업들이 세금을 좀 더 내고 그리고 중산층 서민 이하 계층이 좀 더 복지 혜택을 많이 받는 그래서 좀 소득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청와대 기강회의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어제 저희가 단독 보도한 내용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얼마 전에 뭐 의전비서관 음주운전했죠. 교호실 직원이 폭행했죠. 또 특별감찰관 행정관이 경찰청에 그 수사 진행 상황 물어봤다는데 거기 피의자 중에 지인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 정도는 늘상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보면은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게 집권 2년차 징크스라는 게 네.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바로 기강회의예요. 그래서 모든 언론이 기강회의를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집권 2년차에. 그리고 집권 4년차 징크스가 또 있어요. 측근 비리 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정권이 마찬가지입니다. 출범하고 나서 너무 들떠서 기강이 회의되는 거, 집권 2년차 징크스를 경계해야 되고, 그리고 집권 4년차에 또 측근 비리 이런 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다시 온매무시를 또 다듬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오만하고 독선해지하고 하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 이해찬 대표가 뭐라 그러냐면 계속 아시다시피 20년 정권을 잡겠다. 이런 분위기라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죠. 저는 좀 더 겸허해지길 바랍니다. 네, 앞으로 겸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장하시면 김치 좀 이렇게 드리고 그렇습니다. 근데 배추 얻으셨습니까? 그 정도 양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정청래, 정두원, 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